안 돼, 이건 치면 안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한 번만 쳐볼까? 은주는 스스로를 말리려 했지만 손끝이 이미 피아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듯 천천히 덮개를 여는 순간 오래된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피아노 위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은주의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죠. 안 돼, 다시 한번 속삭였지만 그 말은 이미 힘을 잃은 메아리였습니다. 손끝이 건반에 닿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혀졌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눌러본 첫음. 땡. 낡은 현이 울리며 방안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첫음이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은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운명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 그녀는 금기시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45년 만에 울려 퍼진 엘리제를 위하여의 선율. 그 음악은 저택 어딘가에 있던 한 남자의 심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 회장 도연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52년 인생,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펼쳐본 적 없던 그녀. 하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한 곡이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움직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 대저택은 오전 10시가 되면 언제나 같은 소리로 깨어났습니다. 걸레를 헹구는 소리, 유리창을 닦는 천의 마찰음, 그리고 가정부 은주의 발걸음이었죠. 은주는 올해로 52살로 이 집에서 일한 지는 10년째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그녀의 손은 낯설었지만 이제는 어둠 속에서도 어느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단 한 곳만은 예외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였죠. 검은 칠이 여전히 윤이 나는 그 악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유물처럼 조용히 서 있었고 은주는 매일 아침 그 주변을 청소했지만 건반 뚜껑을 여는 일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장 도연이 말했던 규칙 때문이었어요. 피아노만은 건드리지 말아줘요. 10년 전 은주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도연이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고 이유는 말하지 않았으며 은주는 묻지도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10년 동안 이 집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묻지 않는 것도 일의 일부라는 사실이었죠. 오늘도 은주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걸레를 들고 천천히 표면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광택제가 묻은 천이 검은 칠이를 미끄러질 때마다 희미하게 자신의 얼굴이 비쳤죠. 72살의 회장 도윤은 지금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고 부인 미선은 2층에서 내일 출국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은주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엘리제를 위하여였습니다.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선율을 흥얼거리고 있었으며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어릴 적 보육원 강당에 있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서 이 곡을 처음 들었던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음악 봉사를 오셨던 선생님이 쳐주셨던 곡이었죠. 너희들도 언젠가 이런 곡을 칠 수 있을 거야. 손가락만 익히면 돼. 그때 은주는 7살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손가락을 보며 건반 위를 뛰어다니는
하얀 손가락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보육원에는 악기를 배울 여유가 없었고 선생님은 2번 다시 오지 않으셨으며 은주는 그저 선율만 기억 속에 남겼습니다. 입으로 흥얼거리는 것으로 45년을 살아왔죠. 걸레를 움직이던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건반 뚜껑 끝자락 F음 근처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부분만 유난히 먼지가 쌓여 있지 않았으며 마치 누군가 자주 만졌던 것처럼, 아니 누군가 그곳만은 놓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손을 뻗었죠. 건반 뚜껑에 손가락 끝이 닿았고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전해졌으며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뚜껑을 닦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주의 손끝은 이상하리만큼 그곳에 익숙했습니다. 마치 45년 전부터 그곳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건반 모양을 따라 움직였고 누르지 않아도 어느 건반이 어떤 소리를 낼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은주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회장 도연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예,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니까 저녁은 간단하게 준비해줘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다시 피아노를 닦기 시작했지만 아까와는 달리 입에서 흥얼거림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늘 무언가 무거운 것이 깔려 있었고 특히 피아노 근처에 있을 때면 그 무게가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걸레를 헹구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거실의 피아노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어요. 45년 동안 닫혀있던 그 악기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손끝이 왜 F음 근처에서 멈추는지, 왜 엘리제를 위하여를 그토록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지, 그리고 왜 이 집의 피아노가 자신에게 이토록 익숙하게 느껴지는지를. 하지만 피아노는 알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작은 손이 마지막으로 건반을 눌렀던 그 순간을. 새벽 5시 30분 한남동 저택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회장 도연과 아내 미선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고 운전기사 노식이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도연은 72살이었지만 여전히 허리가 곧았으며 미선은 70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트렌치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여보, 가방 다 챙겼어요? 미선이 물었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준혁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벌써 3년이나 못 봤잖아요. 그러게 말이요. 이번엔 좀 오래 있다 와야지.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들 준혁은 34살로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원래는 부부가 함께 2주간 머물 계획이었지만 도연은 회사 일정 때문에 먼저 돌아올 예정이었죠. 차가 출발했고 창밖으로 새벽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미선은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보았어요. 준혁이가 좋아할까요? 당연하지. 당신이 직접 고른 건데.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고 미선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이 만든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은주가 피아노 앞에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흥얼거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45년 전 사라진 딸 유나가 마지막으로 쳤던 그 곡이었죠. 도연은 창밖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미선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6시 50분이었어요. 체크인 카운터를 지나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미선은 면세점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고 도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가 투자사 쪽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답변 안 주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건은 회사의 향후 5년을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였고 3개월간 준비한 계약이었죠.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합니까? 회장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 일이요. 투자건이 꼬였어. 그럼 어떡해요? 준혁이는. 도연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만 먼저 가요. 나는 일 처리하고 바로 합류하겠소. 늦어도 3일 안에 갈 테니. 하지만 괜찮아요. 준혁이한테 미리 연락해 두겠소. 이해할 거요. 미선의 눈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지만 45년을 함께한 아내는 남편의 성격을 알고 있었어요.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죠. 알았어요. 그럼 꼭 오세요. 약속이에요. 그럼. 게이트 앞에서 두 사람은 짧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미선이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작게 손을 흔들었고 미선도 뒤돌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길이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고 노식이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죠. 회장님, 바로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집으로. 예. 서류 좀 가져와야 해. 집에 들렀다가 가세. 노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회장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20년을 운전기사로 살아온 노식은 알 수 있었죠. 회장의 저 표정은 단순히 업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 오래된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차는 다시 한남동으로 향했고 아침 햇살이 강렬하게 차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도연을 태운 차가 한남동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식이 차 문을 열어주었고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렸어요. 회사에서의 회의는 생각보다 길어졌고 투자건은 겨우 봉합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수고했네. 내일은 늦게 출발할 테니 천천히 와도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저택은 조용했고 1층 거실에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은주가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도연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연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45년 전 그 선율이었죠. 엘리제를 위하여. 딸 유나가 마지막으로 쳤던 곡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현관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어설프지만 또렷했으며 누군가 조심스럽게 건반을 짚어가며 연주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복도를 따라 거실로 향했죠. 거실 끝 피아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였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피아노 앞에서 작게 움직이고 있었고 손가락은 건반 위를 더듬거리며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복도 끝에 선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보였습니다. 7살 유나의 잔상이었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곡을 치던 작은 등, 가느다란 어깨, 건반 위에서 뛰어다니던 작은 손가락들. 도연의 눈앞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고 45년 전 여름날이 지금 이 순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멈췄어요. 은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쳐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규칙을 어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건반 뚜껑을 닫으려 했죠. 하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있었고 눈앞이 흐려졌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뒷모습이, 저 손의 움직임이, 저 선율을 고르는 방식이 너무나 익숙했다는 것. 마치 45년 전 사라진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온 것 같았다는 것.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주 씨. 목소리가 나왔고 은주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고 은주는 황급히 일어나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건반 뚜껑은 열려 있었고 88개의 건반이 희미한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45년 만에 다시 울린 이 악기는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손이 천천히 건반 위로 향했습니다. F음 근처였죠. 딸 유나가 가장 좋아하던 음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건반에 닿았지만 누르지는 않았어요. 오늘 일은 있겠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거실엔 깊은 침묵만 남았어요. 피아노는 다시 닫혔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엘리제를 위하여의 찬양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규칙을 어긴 것이 자꾸 떠올랐고 내일 당장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피아노를 쳤을 때의 그 감각이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무언가 깨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있었고 집은 조용했어요. 은주는 거실 청소를 시작했지만 자꾸 피아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한 번만 더. 은주는 주위를 살피며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건반 뚜껑을 열었어요. 88개의 건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라.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은주의 눈이 감겼습니다. 순간 보육원 강당이 떠올랐어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깨진 건반 하나, 삐걱거리는 의자. 7살 은주는 그 앞에 서서 선생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의 손가락이 다음 건반을 찾았습니다. 미라 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45년 전 단 한 번 들었던 그 선율을, 단 한 번 만졌던 그 건반의 감촉을.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은주는 몰입했습니다. 어설프고 더듬거렸지만 곡은 이어졌어요. 중간에 틀려도 다시 시작했고 막히는 부분은 천천히 찾아가며 연주했습니다. 피아노는 45년 만에 다시 노래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몰랐습니다. 서재 문틈 사이로 도연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도연의 손은 문고리를 쥔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은주의 등, 어깨의 움직임,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건반을 짚는 손가락의 각도. 모든 것이 유나와 닮아 있었어요. 아니,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45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은주가 건반에서 손을 떼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익숙한 거지? 은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이 집의 피아노가, 이 건반의 감촉이 왜 이토록 그리운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도연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재로 돌아갔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7살 유나가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유나의 오른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은주의 손이 건반 위에서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황급히 돌아봤습니다. 회장 도연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은주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어제에 이어 또다시 규칙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너무 쌓여 있어서 뚜껑을 열었다가 변명이 되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은주는 한 발 뒤로 물러났고 고개를 더 숙였어요. 해고당할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곡은 어디서 배웠소? 예.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그 곡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소. 저 보육원에서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 음악 봉사 오신 선생님이 쳐주셨어요. 그때 한 번 들었던 게 그냥 기억에 남아서. 보육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보육원이었소? 성북구에 있던 작은 곳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바라봤고 열린 건반 뚜껑을 내려다봤어요. 45년 동안 닫아두었던 건반이 지금 그의 앞에서 다시 숨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괜찮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 곡이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고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일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 성우가 커피 쟁반을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컵들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사 성우가 황급히 걸레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60세의 집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은주 씨, 괜찮으십니까? 제가 손이 미끄러워서. 긴장된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은주는 얼른 성우를 도우려 갔고 도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천천히 하게. 죄송합니다, 회장님. 도연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봤어요. 은주는 바닥을 닦고 있었고 피아노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은주 씨, 예, 회장님. 오늘 일은 잊으시오.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피아노는 이제 닦아도 괜찮소?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고 거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건반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건반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성우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은주 씨, 회장님이 저러시는 건 처음 봐요. 저도요.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엔 온통 은주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그 뒷모습, 건반을 짚던 손가락,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던 그 선율. 집사 성우가 커피를 따라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식사가 거의 손도 안 대셨네요. 편찮으신 겁니까? 아니, 괜찮아. 도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성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은주 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왜? 어제 피아노 일 말입니다. 은주 씨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던데요. 도연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최 집사. 예, 회장님. 은주 씨에 대해 뭘 알고 있나? 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10년 전 고용할 때 이력서를 봤으니까 52세 보육원 출신이고요. 가족은 없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도연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예,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참 성실하더라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성우의 말이 이어졌지만 도연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귓속에서 그 단어만 맴돌았어요. 보육원. 45년 전 딸 유나가 사라졌을 때 경찰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유괴된 아이들 중 상당수가 보육원으로 흘러갑니다. 도연은 그때부터 전국의 보육원을 뒤졌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확인했으며 해마다 현상금을 걸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성우의 목소리에 도연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 잠깐 다른 생각을 했네.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커피 더 부탁하네. 성우가 부엌으로 돌아간 뒤 도연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간직해온 상자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테이프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수사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979년 7월 15일자 실종 신고서, 현상금 전단지, 목격자 진술서, 경찰 수사 보고서, 노랗게 바랜 종이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실종 당시 유나의 특징이 적혀 있는 기록이었어요. 만 7세 여아, 키 115cm, 오른손에 점 하나. 도연의 눈이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오른손의 점, 은주에게도 있었습니다. 어제 피아노를 칠 때 봤어요. 오른손 검지손가락 아래 작고 둥근 점 하나. 유나와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설마. 도연은 서류를 펼치지도 못한 채 손끝으로 봉투를 쓸었습니다. 이성은 말했어요. 우연일 거라고. 수백만 명 중 한 명쯤은 같은 곳에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심장은 달랐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흥얼거리는 습관, 피아노 앞에 앉은 모습, 건반을 짚는 손의 각도, 7살이라는 나이에 보육원에 들어간 시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그 단어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다시 덮었지만 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4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 그리고 사라진 딸.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서재는 어두웠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지만 회장은 먹지 않았고 성우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녁 6시 은주가 저녁 식사를 차리기 위해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도연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요. 도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찻잔을 내려놓을 때였어요. 그녀는 찻잔을 오른쪽에 놓았다가 다시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2번, 정확히 2번 위치를 조정했죠.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똑같았어요. 무언가를 놓을 때마다 2번 조정하던 버릇. 아빠, 이게 더 예쁘지? 하며 웃던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을 때
그녀는 손잡이를 2번 눌렀어요. 한 번 닫고 다시 한 번 확인하듯 살짝 눌러 닫는 습관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유나도 그랬습니다. 문을 2번에 나눠 닫는 버릇이 있었어요. 한 번만 닫으면 안 잠겨 하며 항상 2번 확인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도연은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CCTV 로그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어제 은주가 피아노를 쳤던 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도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은주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고 엘리제를 위하여가 흘러나왔어요. 도연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7분 30초.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확히 7분 30초. 유나가 매일 아침 연습하던 시간과 똑같았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시간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우연일까요?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고 멈췄다 재생했다를 반복했습니다. 은주의 손, 어깨의 움직임,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모든 것이 유나와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으며 4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살 유나가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을 오른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오른손 검지 아래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은주의 것과 같은 위치, 같은 크기였습니다. 이성은 말렸습니다.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가 맞다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재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고 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도 이런 밤이 있었죠. 딸이 사라진 그날 밤, 도연은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밤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은주가 퇴근했습니다. 도연은 2층 창문에서 그녀가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은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1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피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가 건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피아노 위에 머리카락 한 올이 놓여 있었어요. 가늘고 긴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은주가 연주하다 떨어진 것이 분명했죠.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일회용 장갑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고 다시 피아노 앞으로 갔어요. 머리카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집어 올렸고 봉투 안에 넣었어요. 지퍼를 잠그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봉투 속 머리카락이 마치 세상의 진실을 가르고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이름 하나를 찾았어요. 태수? 의대 후배였고 지금은 대학병원 병원장으로 있었습니다. 65세가 된 후배는 오랜 세월 도연의 비밀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태수야, 부탁이 있어. 익명 샘플로 처리해줘.
연구용으로 부탁하네. 전송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정말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머리카락 한 올이 그 답을 알려줄 것이었죠. 확인하고 싶지 않지만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야겠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발송되었고 곧 태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내일 오전에 샘플 가져오세요. 3일 정도 걸릴 겁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그 안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형광등 빛을 받아 가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만약 은주가 유나라면 45년 만에 돌아온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정부로 부려온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딸은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요?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은주가 유나가 아니라면, 그저 우연히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지금 이 모든 희망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딸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었죠. 도연은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피아노 뚜껑을 닫았어요. 건반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놀이공원 회전목마 아빠 한 번만 더 라며 웃던 유나의 목소리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5분 사이에 사라진 딸. 유나. 도연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 은주가 유나라면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 사이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서재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1979년 7월 한남동 유괴 사건 미해결. 누렇게 바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그 문장을 보고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45년 전 그날 모든 언론이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죠. 재벌가 영애 실종, 경찰 총력 수사,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렸습니다. 밤 11시 30분. 도연은 커피 잔을 입에 댔지만 이미 식어 있었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한남동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응?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3일 밤을 새운 탓에 목이 쉬어 있었어요. 괜찮아. 일이 좀 있어서. 투자건 때문에요?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아니, 그건 정리됐어. 다른 일이 좀. 도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주가 유나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았고
미선에게 헛된 희망을 줄 수도 없었죠. 여보, 정말 괜찮아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피곤해서 그래. 며칠 못 잤거든. 그럼 좀 쉬어요. 몸 상하면 어떡해요? 알았어. 준혁이는 잘 있어? 네, 매일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빨리 와야 해요. 약속이잖아요.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쉽게 나왔고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45년 동안 미선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사라진 그날의 진실을, 자신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5분 사이에 딸을 잃어버렸다는 것, 눈 한 번 돌린 사이에 평생의 후회를 안게 되었다는 것.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어요. 45년 동안 기록해온 유나 찾기 일지였습니다. 보육원 방문 기록, 목격자 인터뷰, 현상금 집행 내역. 수백 페이지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년 전 기록이 마지막이었어요. 2022년 9월 전국 보육원 재조사 완료. 결과 없음. 그 이후로는 백지였습니다. 도연은 그때 포기했었죠.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나가 바로 이 집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태수였어요. 도연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수야. 형님, 샘플 검사 끝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오세요. 결과는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해줄 수는 없나?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은주가 유나인지 아닌지.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45년 전에도 이런 달이 떠 있었죠. 유나가 사라진 그날 밤, 도연은 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은 도연의 죄책감과 함께 45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도연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죠.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태수의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도연은 복도를 따라 병원장실로 향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65의 병원장은 도연을 보자마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네.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갈색 봉투였고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나? 예, 어젯밤 늦게 최종 확인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네지 않고 도연의 눈을 바라봤어요. 형님, 준비되셨습니까? 무슨 말이야? 이 결과가 형님이 원하시는 답이든 아니든
큰 충격이 될 겁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봉투를 도연에게 건넸어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작은 봉투 안에 45년의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A4 용지였고 검사 결과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첫 줄로 향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피검사자 A 도연 72세 남. 피검사자 비은주 52세 여. 세 번째 줄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들바들 흔들렸고 글자가 번져 보였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다음 줄에는 더 명확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결론 친자 관계 일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종이가 구겨졌어요. 그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99.99%. 친자 관계 일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뒤집어 뒷면을 확인했고 다시 앞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 씨가 형님의 따님이 맞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검사 3번 다시 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오류 가능성은 0.01% 미만입니다. 은주가 유나라는 말이야? 예. 생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45년입니다. 4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10년 동안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목이 메었으며 숨이 막혔어요. 72 노인의 몸에서 45년 동안 쌓였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태수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받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태수? 예, 형님. 이 결과를 은주는 모르겠지? 당연히 모릅니다. 익명으로 처리했으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맙네. 천만에요, 형님.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물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유나였습니다. 45년 만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은주가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도연은 그녀를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점심 식사 괜찮아. 서재에 있을 테니 아무도 들어오지 마. 도연은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고 책상 앞에 주저앉았어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결론 친자 관계 일치.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10년 동안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도연은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45년 전 유나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작은 신발, 머리띠, 크레파스, 그리고 사진 몇 장.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7살 유나가 이 집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양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었죠. 도연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나의 오른손이 보였습니다. 검지손가락 아래 작고 둥근 점 하나가 있었어요.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눈앞에 가까이 가져갔고 그 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제 은주의 손에서 봤던 그 점이었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크기, 같은 모양. 우연일 수 없었어요. DNA 검사 결과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유나였습니다. 45년 만에 돌아온 딸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목이 메었고 숨이 막혔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7살 유나의 얼굴이 52살 은주의 얼굴과 겹쳐졌고 4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사진 속 유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웃음을 보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올랐고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은주에게 말해야겠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숨겨서도 안 되었습니다. 은주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딸인지. 도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내일 이 사진을 은주에게 보여줄 것이었어요. 오른손의 점을 확인시켜 줄 것이고 DNA 검사 결과도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찾지 못해서, 10년 동안 알아보지 못해서, 딸을 가정부로 부려온 자신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사진 속 유나의 얼굴도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진 속의 작은 점 하나가 45년의 시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내일이면 유나가, 아니 은주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기도했습니다. 부디 은주가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부디 딸이 돌아와 주기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주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회장 도연이 아침부터 서재에만 있었거든요. 점심도 먹지 않았고 문을 열지도 않았어요. 은주는 걱정이 되었지만 감히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손에는 투명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예, 회장님. 은주는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잠깐, 앉아요. 도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도연도 건너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거실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투명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안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바라봤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투명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 어린 여자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양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었죠. 은주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도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이 아이가 당신 아닐까요? 네.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내 딸 유나예요. 45년 전 7살 때 실종됐지.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가 그 아이가 아닐까 싶어서 은주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빨라졌고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 보였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살 때 들어갔고 그 전 기억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보육원에 있었어요.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른손을 좀 보여줄래요? 네. 오른손 검지손가락 아래에 점이 있나요? 은주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검지손가락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작고 둥근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던 점이었죠. 있어요. 도연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유나도 같은 곳에 점이 있었어요. 여기 보이죠? 은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아래 작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자신의 점과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은주에게 건넸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 결론 친자 관계 일치.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종이를 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은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도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유나야, 아빠가 미안해. 45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회장님, 10년 동안 곁에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해서. 딸을 가정부로. 미안해. 그들의 눈물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두 개의 시간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처럼요. 4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사라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피아노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4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은주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은주는 사진과 검사 결과지를 쥔 채 떨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주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럼, 왜? 응?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손이 떨렸어요. 45년이나, 10년이나, 왜 이제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찾지 않으신 거예요? 저를 버린 거예요? 아니야. 도연이 외쳤습니다. 우린 날마다 찾았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도연은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오래된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것 좀 봐. 상자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실종 신고서, 수사 기록, 현상금 전단지, 목격자 진술서, 보육원 방문 일지. 45년 동안 쌓인 기록들이었어요. 은주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1979년 실종 신고, 1980년 현상금 1천만 원, 1985년 현상금 5천만 원, 1990년 현상금 1억 원. 매년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유나를 찾았던 것이었죠. 전국 보육원을 다 돌았어. 수백 군데를. 도연이 말했습니다. 사립탐정도 고용했고 경찰한테도 매년 부탁했지. 실종아동 찾기 재단도 만들었어.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단. 이요? 응. 유나를 찾기 위해 만든 거야. 그런데 그게 다른 아이들도 찾게 됐지. 지금까지 237명.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정작 내 딸은 못 찾았어. 10년 동안 곁에 있었는데. 은주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몰랐어요. 전 버려진 줄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5년의 오해가 10년의 엇갈림이 한순간에 풀어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사 성호였어요. 그는 수건과 물티슈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은주 씨. 성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가와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물티슈는 좀 약하겠죠? 이거 쓰세요. 성호의 말에 도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은주도 따라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는 모습이 우스웠고 그게 또 슬펐습니다. 고맙네.
도연이 수건을 받았습니다. 은주에게 건넸고 은주는 얼굴을 닦았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혹시 좋은 일이신가요? 도연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도 도연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은 일이야.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을 찾았어.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은주를 바라봤고 다시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은주 씨가 유나 아가씨? 응. 성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고, 아이고. 성우가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해의 세월이 눈물 한 줄기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45년의 그리움이 10년의 엇갈림이 이제야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은주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회장님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45년 만에 만난 자신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죠. 아버지. 은주가 작게 불렀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고 4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으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유나야. 도연은 은주를 꽉 껴안았습니다. 은주도 아버지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으며 집사 성우는 조용히 거실을 나가 문을 닫아주었어요. 한참 후 도연이 먼저 물러났습니다. 엄마한테 알려야겠구나. 은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모님께요. 사모님이 아니야. 엄마야. 친엄마.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사모님이라 부르며 모셔왔던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그럼 준혁 씨는 내 동생이야. 내가 사라지고 11년 후에 태어났어. 너보다 18살 어리지. 은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회장님 아드님이라 생각했던 준혁이 자신의 동생이라니. 가끔 미국에서 전화할 때 은주 씨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던 그 사람이.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고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45년 만에 유나를 찾았다고? 그것도 10년 동안 가정부로 곁에 있었다고? 여보.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목소리였고 미국은 아직 저녁이었나 봐요. 여보. 응? 목소리가 왜 그래요? 또 안 주무셨어요? 도연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앉아 있어? 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걱정되잖아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유나를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한참을 지나도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미선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우리 딸 찾았어. 여보, 무슨 소리예요? 유나는 45년 전에 살아있어. 지금 내 앞에 있어.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꽉 쥐고 기다렸고 은주는 손을 모은 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여기라뇨. 거기가 어딘데요? 우리 집. 10년 동안 곁에 있었어. 10년?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10년 동안 우리 집에 은주야. 가정부 은주. 그 사람이 유나야.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여보, 미선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혁아, 엄마 좀 바꿔줘. 도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갑자기. 준혁아.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누나가 돌아왔어. 네. 유나. 내 누나 유나. 45년 만에 찾았어. 준혁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나가 사라진 후 11년 뒤에 태어났고 누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평생 누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정말, 정말이에요? 그래. DNA 검사도 했어. 확실해. 어떻게, 어디서? 긴 이야기야. 나중에 다 말해줄게. 일단 엄마 좀 챙겨줘. 충격 받으셨을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은주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많이 놀라셨을 거야. 당연하시겠죠.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저를 받아주실까요? 받아주다니? 도연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우리 딸이야. 4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은주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식이 퇴근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고 해가 지고 있었으며 노을이 거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엄마가 급히 돌아올 거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때 가족이 다 모이는 거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었으며 52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가족.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 도연과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고 은주는 손을 꼭 쥔 채 떨고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떨려요. 나도야. 도연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으며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마중 나온 가족들과 포옹하고 있었으며 공항은 재회의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미선이 나타났습니다. 70세의 그녀는 급히 나오느라 헝클어진 머리에 편한 옷차림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밤새 울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선의 시선이 도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은주를 보았어요. 순간 미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았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네가 정말 유난히. 은주는 앞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엄마. 미선이 달려왔습니다. 은주를 꽉 껴안았고 온 힘을 다해 안고 흔들었으며 45년 동안 품에 안지 못했던 딸을 지금 안고 있었어요. 유나야, 유나야, 우리 유나. 미선은 계속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45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딸의 이름을, 매일 밤 꿈에서만 불렀던 그 이름을 지금 현실에서 부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두 사람은 공항 한복판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도연도 멀찍이 서서 눈물을 닦았으며 45년의 시간이 마침내 치유되고 있었어요. 한참 후 미선이 은주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얼굴 좀 보자. 두 손으로 은주의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손으로 닦아주었고 52세가 된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으며 7살 유나의 모습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닮았어. 아빠 닮았어. 코는 엄마 닮았고. 미선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은주도 따라 웃었고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으며 공항 한복판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 은주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웠고 미선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으며 그 한마디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들렸어요. 그래, 엄마야. 내가 내 엄마야. 도연이 다가왔고 세 사람은 공항 한복판에서 하나로 합쳐졌으며 45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으며 공항 직원도 멀리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은주의 손을 꽉 쥔 채 놓지 않았고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으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미안해.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곁에 있었는데 엄마가 몰랐어. 아니에요, 저도. 아니야.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왜 몰랐을까? 왜? 미선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도연도 운전석에서 눈시울을 붉혔고 핸들을 꽉 쥐고 있었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 탓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매일 봤는데 내 딸을 못 알아봤어요. 미선이 은주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청소하는 모습, 밥하는 모습, 웃는 모습, 매일 봤는데 왜 몰랐을까? 엄마. 은주가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함께 있잖아요. 미선은 은주를 다시 꽉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혁이도 내일 도착한대. 급히 표 구했다고 하더라. 그래요. 준혁이도 엄청 놀랐죠? 응.
평생 누나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만나게 됐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고 은주의 손을 더 꽉 쥐었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준혁이는 누나를 만나는 게 꿈이었어. 은주의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아팠습니다. 차는 한남동 저택으로 향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으며 세 사람은 조용히 함께 있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도연과 미선의 당당한 딸 유나였고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었으며 45년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유나의 모습도 함께 들어가 있었어요. 45년간 비어있던 그 자리를 마침내 채운 것이고 도연과 미선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으며 유나는 그 사진 속에서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석양이 거실을 물들이는 시간에 유나는 다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연주해 달라고 부탁하셨고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으며 당당하게 건반 뚜껑을 열었어요.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똑같은 곡이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몰래 치는 연주가 아니라 당당한 연주였고 부모님 앞에서 치는 연주였으며 가족 앞에서 하는 연주였습니다. 유나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피아노 옆에 서서 딸의 연주를 듣고 있던 도연과 미선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동생 준혁도 소파에 앉아 누나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고 45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으며 오래된 상처들이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죠. 건반 위를 춤추는 손가락, 그 손가락 아래의 작은 점 하나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피아노의 선율은 계속 이어졌고 45년 동안 닫혀있던 집이 마침내 완전해졌으며 잃어버렸던 가족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